을 한 건 드높임으로써 저들이 집권을 해도 조금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내용이 보니까 뭐 의원 정수 축소하고 선거 공영제 축소 이런 내용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식인 집단이라든지 정치 관련한 집단으로부터 반발이 있었고 또 그것을 또 그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면서 전체적인 그 후보단일화의 초기 국면이 어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정치 공동선언에서 핵심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제도적 측면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어느 정도의 전면적인 도입, 그다음에 제약은 이 정당의 선택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적 수준에서 압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이후로 이 공동정부라든지 연립정치의 프레임워크가 깨졌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추세가 오히려 더, 이게 보수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더 강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3인당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이번 새정치 공동선언, 그러니까 이번 18대 대선에서 느닷없이 정치개혁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어요. 안철수의 후보 출사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면서. 그런데 아까 전 최고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개혁해라. 그럼 뭘 개혁하느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해찬하고 박지원 사태로 귀결됐어요. 그러니까 개별 정당에서의 정당개혁 수준과 정당 체계 안에서 정치개혁이 합의된 수준, 그러니까 민주진보 전형 정체를 포괄해서 그 수준이 너무 조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박상훈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의 정치개혁의 담론과 화두가 좀 새롭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제도적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문화행태적 측면에서의 정치개혁을 우리가 좀 대중과 교감하기 위해서도 이 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북유럽 3인주의를 얘기하면서 북유럽 3인당의 의원들이 하는 입법 행태와 의회에서의 입법 역량들, 그리고 의회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덜 공부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전히 이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가 상징하는 특권적 지위와 그 특권에 대한 리스트들을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 부분들은 이번에 당장 대선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연구법 통과 같은 것들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그리고 또 어느 중심적인 진보 집단도 이 문제를 통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그런 어떤 정치개혁의 대중적 모멘텀을 좀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나타났던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좀 담론적 수준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정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전 진보정의당이 7명의 의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거는 의회정치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국회의원 연금법뿐만 아니라 택시 보조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익집단 연구를 했지만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부를 떠나서 이런 어떤 대중의 정서들과 유리되어 있는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의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선 평가 국면 속에서 진보 정당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진보 정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주는 것들이죠. 잘 될 때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언제 이 진보 정당들의 의원 입법들과 인기가 좋았나. 제 생각, 글쎄 이건 뭐 그 관찰자로서 제 평가지만,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 진보정치연구소가 싱크탱크로서 인프라를 갖춰주고, 그때 심상정 의원실에 제 기억으로는 그 손낙구 보좌관이라든지 오건우 보좌관 같은 그 인력 풀들이 작동할 때, 아까 박상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거는 뭐 대중정치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의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고 연구소의 의제와 담론을 생산해내는 구조가 그때가 제일 안정적이고 대중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를 좀 이렇게 성찰하고 그때의 좋은 점들을 좀 끌어담는 거.
그러니까 이 정당이 갖고 있는 물질적 자원들을 그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라든지 지금 의안 신속 입법 처리제라든지 의장의 직권 상정에 대한 제한제라든지 소위 우리가 그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작년 연말에 통과돼서 여름에 통과돼서 올해서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될 텐데 저는 이것이 소수당으로서의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의회 정치에 굉장히 많은 제약과 기회를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 의원님 같은 경우 필리버스터 한번 제대로 한번 구사를 해볼 수 있는 적임자한 생각도 드는데 이거 유럽에서 이런 거 제도 들어오면은 정말 진보정당들 이거 처음 하려고 당내 리더십이 이거를 배정해 주죠. 이건 언론에서 엄청나게 부각될 수 있는 굉장히 호기 아닙니까?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베트남 파병 반대를 놓고서 이 제도를 이미 그때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환경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원내 전략의 수립이 중요하고 아마 이제 새로운 리더십의 출범은 민주노총과의 강력한 연계보다는 이런 효율적인 원내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에서의 사회적 기반입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취약한 파트가 또 여기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나 조직화된 노동이 있고 이쪽에 민주당 쪽은 옛날 그 노사모서부터 이혼, 미국도 보면 무브온 같은 어떤 바깥의 그런 것들을 잘 조직해내고 있는데 지금 진보정당이 이 파트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노동을 놓고서 조직노동을 두고 진보정의당하고 진보통합당하고 경쟁하는 이 구도는 바깥에서 볼 때 굉장히 피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좀 광폭의 행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68 운동 이후에 유럽에서 3인당이라든지 이런 뉴레프트 파티들이 분출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그 11개의 소수자 집단 이런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들 계층들을 어떻게 대표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 계층들을 조직할 문제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워킹푸어 같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된 신빈곤 문제에 대한 입법 역량의 강화. 저는 이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태라든지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 탈산업화 시대 이런 의제들을 어떻게 입법 정책으로 전환시키느냐라는 고민 과제가 제도정당으로서의 진보정의당이 적어도 2013년, 14년 다음 총선까지의 중심적인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표 아니고 토론 마쳤습니다. 아니 그 김재남 위원님 잠시만요. 그 박상원 선생님 옆에 보니까 혼자서 놀고 있어가지고요. 또 노는 거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상원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복경 선생님하고 정상원 선생님은 비슷하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가 이제 뭐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연합 정치에 대해서 서복경 선생님은 전면적인 재평가의 시점이 왔다 이번 18대 대선을 계기로. 근데 이제 정상원 선생님은 훨씬 더 그 경향이 강조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압박이 거세게 일어날 거다. 약간의 이제 논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박상원 선생님한테 그거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동안 듣고 김장현 의원 토론하십시오.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건 뭐 알 수 없는 그런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아니 근데 저도 평가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평가론 관련돼서는 지고 나니까 왜 졌는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게 되어 있는 어떤 이유를 많이 찾는데 저는 뭐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를 누가 더 멋지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좀 절제하는 게 좋겠다. 뭐 50대든 세대든 뭐 투표율이든 뭐 그 다른 어떤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거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를 해석하는 투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 쪽도 여기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정당을 좀 좋게 만드는데 그 해석에 투쟁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들 이렇게 좀 지식인들 같이 토론하시는 것 같아요. 실천하는 데서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한 가지 들고 지난번 선거는 진보정당은 두 가지 목표였죠. 하나는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하고 당을 강화하는 것. 아주 어느 정당이든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기회와 뭐를 활용해서 정당의 발전에 도움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앞에는 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정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난 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는 조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 관점을 다시 또 패배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할 필요는 없겠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 평가가 그래도 당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당내 의지를 모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더 많이 좀 할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죠. 다음에 시간 돼가지고 얘기만 해봐라. 김재남 의원, 예. 이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네, 저도 평가부터 좀 시작해서 또 저희 진보정 이 당이 나아갈 길, 또 제가 같이 할 일 이런 거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대선이었냐, 이길 수 없는 대선이었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자칫 좀 주체가 빠진 그런 평가가 될 수 있고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었던 거는 선거는 선거이고 선거 시기에는 선거 전략이 있어야 되고 선거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잘 뛰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이기려면 표를 얻는 거잖아. 표를 사야 되는 거고 과연 표를 얻고 표를 살 수 있는 선거 전략과 선거 운동을 적확하게 해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 선거 시기에 그러니까 막 선거가 시작될 때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나라도 막 뛰어다니면서 저 플랜카드를 떼고 싶다 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후보 쪽은 민생 대통령을 쫙 걸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 쪽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었거든요. 그 순간 저 민생 대통령 우리 건데 저거를 박근혜한테 뺏기는 그리고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걸 왜 국민한테 묻냐. 우리는 정권 교체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플랜카드를 정말 떼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선거 전략에 있어서 뭔가 좀 주도성 갖고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평가에서 이제 프레임, 선거에 있어서의 구도, 전략의 부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짰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었다. 표를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언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4.12 총선 때도 그렇고 민생 얘기를 했고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고 사실 국민 대통합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통합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을 송두리째 사실은 박근혜 후보 쪽이 다 말아서 쫙 빨아먹었거든요. 빨아먹었고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실 때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들은 경제민주화가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이에요. 복지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과연 그걸 누가 해낼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쫙 빨아들인 박근혜 후보 쪽은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해냈고 아주 자신 있게 민생 대통령 플랜카드로도 걸었고 언어로도 표현했고 그러니까 선거는 표를 얻음에 있어서 이 언어의 유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아주 적확하게 표현했거든요. 민생, 국민 대통합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국민들의 표를 그리고 국민들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언어조차도 설정하지 못했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그걸 왜 국민한테 묻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여전히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우리에게 선거운동, 선거 전략의 부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선거 운동가, 선거를 기획하고 정치 기획하는 어떤 그런 지도부 이런 게 부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향후 이제 우리가 정권을 이제 곧
그 박근혜 정부 이제 5년을 살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 전략을 짠다는 생각으로 5년을 지내야 되지 않느냐. 표를 하나씩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표는 그냥 상층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표를 내 걸로 얻었을 때, 그리고 표 셈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셈이 나왔을 때 그럼 표를 얻는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어찌 보면 저도 그 119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민생들 만나보면 옛날 2002년 때만 못한 거예요. 2002년 때는 노사모가 막 뛰었습니다, 전국에서.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조직도 없었습니다. 민주당 조직도 없었고, 진보정의당 조직도 사실상 없었고. 그러니 뭐 오바마 정부의 무부원이든 아니면 2002년에 노사모든 실제 그런 조직조차 없는, 또 선거 전략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서 50% 가까이 얻었던 건 정말 잘 해낸 거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정말 우리도 선거는 선거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운동, 선거 전략, 그리고 선거 기회, 정치 기회, 이게 필요하고 그런 5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의당에 있어서는 뭐 어떠했을까 하는 건데, 뭐 저희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후보도 냈고, 또 우리가 뭐 80% 투표 참여 캠페인도 하고 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진보정의당의 선거 전략과 선거 운동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는 그냥 예비 단계에서 그냥 후보를 낸다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 후보가 갖는 정치 비전이 뭐고, 또 이 후보를 통해서 진보정의당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거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뭐 가장 중요하게 공당이 대통령 시기에 후보 없는 선거운동 한 것은 사실상 뭐 선거운동 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없었다. 전략도 없었고 선거운동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박상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되게 마음이 편하죠. 나중에는 별로 평가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평가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하지만 또 근본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허탈하고 정말 이렇게 찹찹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당원들 사이에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걷어내기 위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희 내부적으로 간단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평가는 후보 내길 잘했다. 그 다음에 후보 일찌감치 사퇴한 거 잘했다. 이런 정도의 터치하는 평가로 끝났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갖고는 진정한 평가 있을 수 없다. 어찌 보면 그 과정, 그리고 또 그렇게 후보가 일찌감치 후보도 아니라라는 그 야권 단일화 연합정치라는 이름으로 사퇴를 하게 된 과정과 단계, 모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그 진보정의당의 후보의 모습, 그리고 진보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하긴 해야 되다 보니 캠페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80% 투표 참여 캠페인, 일정 기여는 했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80% 투표 참여율 캠페인은 노사모나 무보원이나 이런 밑으로부터 유권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하는 운동이어야지, 지도부가 막 앞장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운동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자구적인 거였죠. 우리 스스로 자유적이고 자구적인 그런 것으로서 투표 참여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일정 기여는 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진보 정당 또는 공당으로서의 뭐 핵심 전략, 핵심 선거 운동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진보 정의당의 현재의 역량, 그리고 현재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뭐 우리가 뭐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역량에 버거운 할 수 없었던 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현재적인 우리 수준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싶고요. 그럼에도 뭐 저는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은, 우리가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에 지구당 차원에 조직되어 있는 당원들이 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다 또 이렇게 투표 참여 캠페인과 또 유세 현장에 나와서 일정 참여했던 것은
굉장히 고맙고 뭐 또 그 힘을 저는 앞으로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뭐 오늘과 같은 자리일지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 1차 토론한 것을 그대로 우리 그 진보정의당의 토론문으로 평가문으로 전 지역에 내려보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평론가적인 평가문을 당원들한테 전달하기보다 좀 더 가슴 절절하고 하는 그 평가가 한 번 더 담겨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보정당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진보정의당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역을 다닐 때 당원들께서 진보정의당, 진보가 뭡니까? 진보가 노동중심성이 진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 완전히 이렇게 자신 있는 답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뭐 이제 막 정치 초년생으로서 그리고 진보 정당의 또 초년생으로서 거기에 딱 적합한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진보가 노동 중심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 진보에 대한 것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좀 확대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선은 좀 진보에 있어서 하나 좀 이런 걸 하면 좋겠고, 오늘 많은 토론자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는, 그거죠. 이제 진보.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 있어서 최약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뭐 전통적으로 노동자, 농민, 또 최근엔 중소상인, 또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는 11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그 약자들. 뭐 정말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그 자신의 권리를 얻지 못하는 최저의 그런 약자의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변하고 그 약자들을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저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게 진보 정치이고 진보 정당의 가장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 문제의식,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 대한 대항, 전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티정당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티정당의 역할로서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기 그 역량들을 또 국민들에게 또 뭔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모습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안티정당을 넘어서서 문제 제기하는 정당을 넘어서서 앞서 얘기 드린 그 솔루션이죠. 얼마만큼 작은 거, 아주 근본적인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 집단은. 정말 저런 성소수자 또는 우리 노동자 농민 또 영세 그 유통 상인들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솔루션의 그 능력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이게 저는 앞으로 진보 정당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 정당으로부터 진보 정당에 갖는 것은 솔루션을 중심으로 대안을 중심으로 우리 어떤 진보의 재구성을 해가야 된다 하는 것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삼인주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사실 삼인주의에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분배정의 아니겠습니까? 분배정의. 분배정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최근에 우리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화두로 나온 게 경제민주화죠. 그게 결국은. 경제민주화인데 그런 어떤 분배정의의 뿌리를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삼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갖는 것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삼인주의든 또 어떤 분배 정의든 이게 일정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부터 성장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늘 분배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냥 이 하나뿐인 지구, 생태적인 자원이나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무조건 분배를 하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경제민주화를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어떤 지구적인 그 생태적인 어떤 전환, 녹색 전환 이런 게 그 삼인주의 플러스 우리 진보정의당이 가져가야 할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이고 그 미래에 나아갈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는 뭐 에너지에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 최근에 이제 어떤 헤르만 셰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그 태양 시대, 태양 에너지 시대,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만드는 거는 단지 재생가능 에너지를 10% 20% 늘리자가 아니라 이걸 100% 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를 그렇게 다 전환하는 것, 체제 전환하는 것, 그것이 결국 미래이다.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그 우리들의 그 미래 가치를 담아서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솔루션을 우리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그게 하나하나 이제 이게 또 표가 되고 수권 능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박상호 선생님하고도 이게 일맥 의견이 비슷한데요. 저는 그 리더십에 있어서는 너무 계파 간에 이렇게 안배 이런 거 말고요. 누구든, 정말 진보정의당을 앞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뭐 독일의 3인당도 그렇고 저는 뭐 독일의 처음에 그 녹색당 당수로부터 엄청난 감명을 받고 녹색운동 시작을 했는데 그런 녹색당 당수들도 그렇고 평생을 젊어서 시작해서 머리가 허열 때까지 그걸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 지도부 개파의 어떤 안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을 세우자.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평생을 맡겨도 그분은 무슨 개파에 따라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 리더십을 세우는 일. 그래서 당원들이 정말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당이 어떤 험난한 뭐가 있어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어떤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이런 좀 중심을 세우는 리더십 좀 강화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현재 우리 진보정의당은 구심력보다 분명히 원심력이 작용한다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아주 그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진보정의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하기 위해서 리더십 세워야 된다는 디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붕붕붕 위에 붕붕붕붕 떠다니는 어떤 대중정당이 아니라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대중 밀착형으로 가려면 생활 정치해야 되고 그 생활 정치의 기반은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그냥 지구당, 지역위원회를 그냥 몇몇 사람들의 서클 형태로 그냥 꾸리는 게 아니라 완전 생활 밀착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활 밀착형은 지역에서 볼 때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는 우리 지역 정치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 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그 정치 선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가 복지도 마찬가지인데 복지는 세금 내서 복지 비용을 이렇게 골고루 형평하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자원의 한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세금만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그 복지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 영역을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게 소셜 캐피탈일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일 수도 있고 그건데 그건 누가 어디서 하느냐? 지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경제 일꾼 길러내는 것. 정치 일꾼뿐만 아니라 경제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 지역에서 생활 속에서 지역 주민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보면 야, 저 집단 정말 능력 있는 집단 솔루션 제가 뭔가 해결 능력이 있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도 어떤 경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어떤 일꾼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생활 정치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생활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역을 복원하고 지역 기반을 갖는 이제 이런 어떤 진보 정의당 만들기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여전히 연합 정치 대단히 유효하고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뭐 누구랑 연합할 거냐? 근데 저는 뭐 이전에 솔직히 저도 좀 저만 그랬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 여쭤보질 않았으니까 대선 시기에 저희가 연합 정치할 때 저는 분명히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사고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후 그 진보정당 재창당이라든지 연합 정치를 얘기할 때 민주당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안에도 그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벗어나야 된다. 누구랑 연합 정치할 거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기반이 돼야 되는 사회 약자라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런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런 어떤 조직이 가능한 이런 조직의 기반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먼저 손잡고 연합정치하는 것 이런 걸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연합정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까 이념 그러니까 연합정치에 있어서 이제 그런 조직 기반 그 다음에 어떤 이념들과 연합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진보의 흐름 그다음 정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녹색 전환, 녹색 상상력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선생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정치인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동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노회찬 대표님 연설을 보면서였습니다. 그때 그 버스 아줌마들 몇 번 버스였죠, 대표님? 요새 버스 안 타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언어 이야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이제 약자들을 존중하고 또 위로하고 또 같이 하는, 그래서 함께 뭘 바꿔내는 그런 언어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념이다 뭐다 따지기보다는 그렇게 같이 하는 과정에서 벼려낼 수 있는 어떤 그 세상을 보는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웨덴 3인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쟁은 사랑이다, 뭐 이런 데피니션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저는 막스도 그런 건데요. 결국 개념과 범주를 새로 창출함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침노를 발견해내는 건데, 저는 그런 그 데피니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약자들과 같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정희 후보가 막 그런 토론회에서의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진보가 정책과 이념이 없구나. 그러니까 비전을 담고 있는 이념과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남을 힐난하는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주 정확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 진보가 처해진 또 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저는 그것을 찾는 답이 그런 이제 버스 타기, 그런 연설, 언어, 그런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고서는 대선 뭐 멘붕이라 그래가지고 뭐 막 괴롭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여기서도 뭐 멘붕을 아직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멘붕을 이번 대선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게 선거에 패배해서가 아니라, 또 독재자의 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이러면 이길 거다라고 갖고 있었던 가정들, 그러니까 어썸션들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멘붕에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이 투표 많이 하면 될 거야. 5060은 뭐 보수적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선거 끝나고 나서 5060 보수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도 60년이 지났고 민주주의 역사도 30년, 20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진영의 언어로서 혹은 승패에 집착하는 언어로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표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멘붕이죠, 사실은. 그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함, 갖고 있었던 언어의 파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선 이번 보면서 느낀 것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그것이 이제 정책적인 뭐 용어들로는 고령사회라고 얘기하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언어는 제가 중장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어, 사회민주주의, 뭐 혹은 뭐 어떤 저스티스 이런 등의 어떤 그 개념어적인 부분들로 접근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살만큼 다 살아봤고 그 개념 몰라도 더 좋은, 진짜 소중하고 진정한 사연들을 아는 그 삶이 있는 겁니다. 삶. 그러니까 그 삶의 언어들을 어떻게 이제 가져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상당히 개념어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들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히 뭘 얘기하냐면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은 보통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권자 속의 정당이 있고 정부 속의 정당이 있고 또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유권자 속의 정당이 대단히 제일 중요해진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그 진보 정의당을 어떻게 가져갈 목표를 설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조직을 강화할 건지가 나와야지 그냥 이 당 잘 만들어야 된다. 아까 정상호 선생님도 말씀하신 작동 잘하는 정당 그 부분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냥 이게 또 우리가 가졌던 정당을 여러 민주주의적 절차 이런 부분들로 자꾸 치장하려고 하는 방식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 한국의 민주주의 부분들을 고민할 때 과연 정당 민주주의,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정당 민주주의가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풍토이고 문화이고 그런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 조금 그 부분에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권자 속의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저는 유권자 민주주의다, 한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 아까 서복경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 굉장히 전략적인 유권자층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등장 말씀을 하셨는데, 유권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은 동시에 또 뭐냐면 어떤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갖고 이거 좋아요, 같이 좋아해요라고 하는 선호의 형성이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선호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근데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 교육시켜야 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진보정의당이 작고 뭐하다고 해서 뭐 또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 뭐 별다른 성과를 못 거고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또 슬퍼할 일도 아니다. 왜냐 완성된 어떤 형태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삶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언어들, 그런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데다가, 또, 7석,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치형으로서, 통치 영역, 의회라고 하는 통치 영역 내에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고민되어야겠다. 정상호 선생님께서도 의제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집중을 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어긋남이라고 하는 말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혹은 엇갈림,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엇갈림에서부터 포함해서 계속 그 엇갈림이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방법이 이제 무엇이냐, 뭐 앞서서 언어 이야기도 드렸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좀 이렇게 이제 사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슴 속의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부분이 엇갈렸을까, 어긋남, 그 부분들이 아마도 정당을 새롭게 만들고 완성해 가고 또 진보 정치의 지평을 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점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걸 한국 정치사에 대입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의 합법적 진보 정당은 80년대 중반에 나왔어야 했던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하 조직을 한참 만들 때. 어느보다도 국민적인 그 도덕적 정당성과 그 부분들이 강했을 때, 그때 책임지려고 정당을 만들었어야 했다. 법적 정당을. 그런데 지하로 숨어버리고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의 언어로 세상을 자꾸 말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긋남이 뭐냐면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이 정파연합정당을 막 확대해 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야 표를 얻고 원내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한 것. 근데 저는 그때 유권자들이 사실은 2004년 총선에선 유권자들이 찍어주게 돼 있었습니다. 유권자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었던 거죠. 찍는 겁니다. 애내리고 뭐고 뭐 운동권 다 했던 사람이 다 모여 있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유권자들 찍어주게 돼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유권자를 못 믿은 거예요. 이게 또한 어긋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번째 어긋남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2004년도에 정말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줬던 기회를 줬다. 새정치 해봐라라고 하는. 그런데 그거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동질성을 갖고 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념 정책적으로는 이질성이 있었죠. 이 두 세력, 즉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다음 민주노동당 이 세력들에게 다 기회를 줬었는데 그걸 말아먹은 겁니다.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열린노동당이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어긋남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캐치되어지는 그 지점이 뭐 때문에 그랬던가. 그 어긋남이라고 하는 느낌, 어긋났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 속에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이 일단 준비된 토론이니까 한번 그 한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들은 얘기를 안 하고 앉아 계신 뭐 우리 대표님도 그러시고 다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응어리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20분뿐이 안 남았으니까 무조건 먼저 손드는 분들이 많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송재영 최고님, 저기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그동안 진보정당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사실 그 정당 내부의 작동 가능성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한 10년 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고, 그래서 뭐 브라질 빼떼식의 뭐 저기 그 정파연합당 초창기에 그 말도 안 된다. 정파연합 뭐죠? 정파 등록제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이게 하도 작동이 안 되니까 뭐 패권주의니 뭐 또 분파주의니 뭐 이렇게 있고, 사실 그 박상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정당의 조직의 생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견제하고 그것을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신념에 의해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사실 대선 패배라면 패배고 또 진보정의당이 이제 이런 진보정당이 이런 위치 속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아픈 모습인데 그 부분을 이제 새롭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또 이런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중요한 그 말씀을 해줬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진보정의당이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고민을 또 여기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번 대선을 볼 때 이 남한 정부 남한 정부 중심의 이런 사고인데 옛날부터 저는 한반도에 이게 작용을 우리는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는 요번에 이제 민주당 내 뭐 친노도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지만 87년 체제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분석이 되어 있는가. 87년 체제는 민주와 반민주 구도였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중적 열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 그게 이제 그 중비된 형태로 나타났던 어떤 대중이 그 신뢰를 보내고 그 서백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요번을 평가하면서 준비된지 안 된지에 대한 이제 수권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요번에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보여줬던 구도의 문제에 있어서 87년에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연장되지 않았느냐. 우리는 사실 가까운 몇 년 전서부터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 민생이냐 복지냐의 문제를 사실 우리는 의제화시켰고
연구나 우리 진보 정당이나 학계에서도 의제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까지 이렇게 구체화되면서 박원순 시장 때는 구체적으로 대중적인 이런 선거까지 쳐서 이루는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단절이 되고 이게 박근혜 구도로 가면서 박정희 노무현 구도로 가면서 이게 민주 반민주 구도로 간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안철수가 됐느냐 문재인이 됐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안철수가 됐다면 안철수가 된 대로 준비된 민주당이 그것을 어떻게 민주냐 반민주 구도를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 구도 민생이냐 반민생의 구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들고 만약에 문재인이 됐더라도 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무슨 기득권을 포기해라 막 이렇게 했지만 대중적 요구는 안철수 현상에서 대중적 요구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안철수 현상에 드러난 그걸 문재인이 받아 안아서 그 됐더라도 민주당이 이런 기득권 세력, 먹고 사는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인식되어 있고 권력을 가진 세력으로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고 저는 안철수 현상 속에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보정의당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문재인과 안철수가 새정치 선언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 최고위원회나 회의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안철수 현상이 풀이 꺾인 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의 문제 때문에 대중적 한국 사회의 정당 정치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급 계층적인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를 대상으로 안철수 현상이 파생이 됐는데 새정치 선언에 그침으로써 저는 그것이 시들어들었다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든 진보정의당이든 안철수 현상이 보여줬던 새 경제 민생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새로운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 부족한 자원과 이 속에서 생산력 발전과 그 속에서의 또 분배의 부분을 어떻게 경제 부분으로도 당신이 정치 집단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부분 저는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놓쳤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송재영 최고 의견 구하는 게 지금 박상훈 대표 지금 그렇게 질문 던지신 거죠? 네. 저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알딸딸한 게 있는데요. 제가 민생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복지 3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복지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권이 내지는 노동운동이 일정하게 복지 정책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이 그게 권리가 되지. 그러니까 어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복지는 수혜로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리로서 복지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운동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진보 정치 세력에서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생사업 하나하나를 해보면 이게 자기가 이 복지가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는 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정 부분의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얘기한 복지와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이 얘기한 복지일 때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박근혜 복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에서 저는 저의 머리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건 혁신인데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야 되고 저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서복경 씨가 얘기하는 수권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진보신당에 대한 제가 아직도 진보신당은 진행 중이지만 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1가지 의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상호 씨가.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소수자를 얘기한다라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었는가, 성과가 있었는가. 진보신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소수자의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운동권에서는 효율성이라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임동현이 항상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본부가 얘기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고 그 틈새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대중들은 우리한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상당히 잃어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진보정의당이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저는 민생이란 말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생이라는 진보의 의미에 있어서 민생은 틈새 시장이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생은 한국에서는 아직도 복지는 수혜다. 그거를 작은 복지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토론하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약간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임진수 실장께서 지금 질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답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지는 시혜이고, 민생은 틈새 시장 누리기다. 이겁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의견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고, 답변은 없이. 예. 5분 남았기 때문에, 한 분, 예. 찍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일반 시민입니다. 여기 당원도 아니고요. 우연찮게 이게 홈피 들어갔다가 보고서는 이제 전화했더니 그 일반 시민도 참석해도 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시간 내서 왔는데, 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의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의 그 입장이니까는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선 평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한 평가였습니다. 좀 듣기에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은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잘못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좀 오늘 들으면서 좀 동감했던 거는 김재남 그 의원의 말에 좀 동감을 많이 했는데, 총체적으로 정말 부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거를 저렇게 하나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 CF도 엉성했고, 박근혜는 막 그 감동 주고 있는데 문근혜는 문재인은 그 의자 앉아서 자고 있는, 정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집으로 날라온 그 팜프렛을 봤는데, 박근혜의 팜프렛은 굉장히 꼼꼼했어요. 정말 꼼꼼했습니다. 봐서 박근혜가 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지고 서울 도시 이렇게 해놓고서는 세대별로 다 적어놨더라고요.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문재인의 팜프렛을 딱 봤는데 없어요. 그냥 몇 글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패들께서 이제 뭐 안철수가 돼도 뭐 안 됐을 거다 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정말 생각했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정신을 진짜 차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모든 면에서 그 예측이 다 붕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거든요. 졌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지금. 이미 작년부터 올해 안철수 현상 나타나면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정권 교체에 기대를 가졌었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겼어야 돼요. 지면은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정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무슨 아주 신랄하고 치밀하고 한 그러한 평가가 혹시나 오늘 있을까 해가지고 좀 내가 모르는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좀 배우고 싶고 해서 왔는데, 약간 두리뭉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조금 실망했던 게 서두에 통진다 사태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직업 정치인들이. 통진다 사태는요,
굉장했어요, 진짜. 엄청 쇼킹했습니다. 저는 진보 정당에 대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폭력 사태 때 있잖아요. 제가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인터넷 켜고 그걸 다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진보당이 갖고 있던 일반 시민의 그 진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노무현 정권 지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적어도 굉장히 광의의 의미였습니다. 그게 엄청난 광의의 의미였어요. 거기에는 무슨 정치 민주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의미가 함축돼 있는 무슨 뭐 그 용공이라든가 좌익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진보라는 의미가 도덕적이었고 아주 민주적인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그 하루에 다 깨부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상대편의 그 당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회방하기 위해서 정치 깡패 동원하는 건 봤어도 당원이 당대표 두들겨 패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당원이 당대표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가지고 쪼개져서 이번 대선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진짜 욕 많이 했어요. 통합진보당 진짜 욕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 그 표 찍어줬던 사람들 다 돌아섰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유일하게 통합 그 진보 측 표를 처음 찍어봤습니다. 통합진보당 4.11 총선 때 제가 양천구에서 그랬는데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는 그걸 오늘 얘기하는데 뭐 별일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그게 무슨 뭐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패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 패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패권을 일으키는 시스템 문제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세 가지 정도 지적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님 뭐 하나씩 그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뭐 제가 따로 정리할 능력도 안 되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우리 박상규 보좌관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후배들 말 잘 듣고 우리 또 동료들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앉아 있는 순서에서 천호선 최고위원부터 1분간 발언하실 분만 그냥 발언 넘겨도 됩니다. 근데 아쉬울까봐요. 최대 1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든가. 예.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제 발언 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하실 말씀인데 박상훈 선생님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희 진보정의당에 애정을 갖고 토론해 주신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스스로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구식 정치학자라고 좀 대답하고 싶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뭐 좋은 말, 뭐 이렇게 그 옳은 말 중요한데 그걸 현실로 만들 힘이 없으면 사실 그게 그 의미는 뭐 절반 또는 그 이하도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지난 한국 정치의 큰 변화는 그래도 진보적 의제가 꾸준히 확대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진보 쪽에서도 뭐 무상 관련된, 복지 관련된, 경제민주화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현실은 더 복지적이 되고 더 민생적이 되고 더 평등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의제가 말이 되면은 그 의제대로 사회가 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모든 문제는 그 변화의 열망을 힘으로 조직할까, 이야기 없이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말하고 좋은 가치를 앞세우고 옳은 말하고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들으면 좀 전 이제 좀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글쎄 제가 마지막에 들으면서 좀 제가 좀 그래도 좀 반론을 좀 확실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정당이 중요한 건 무슨 정당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게 너무 간단해요. 현대에서는 복수의 정당이 잘 기능하느냐, 그렇지 않고 한 개의 정당이 혼자 다 하고 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어떤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게 충분해서 뭐 사회 전체를 잘 대변해서 그거면은 모든 게 해결돼서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새끼 밥을 먹고도 허기질 수 있고 그걸로 건강이 안 돼서 운동할 수도 있고 영양보조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양보조제 먹고 운동하고 다른 뭐 효소를 먹는다고 새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정당을 말하고 정당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는 그게 충분하고 그게 모든 걸 해결해서가 아니라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 개의 섭생이 좋아야 일단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초 통찰력이 튼튼하기 때문이라는 거. 유권자 속의 정당이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정당은 사회 갈등의 조직자라는 뜻입니다. 유권자 속의 정당이라는 건 유권자는 누구예요? 노동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생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뭐 생태주의자일 수도 있고 그들을 조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유권자 속의 정당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시장 속의 기업을 말하는 거죠. 조직자가 되어야 된다는. 근데 그 유권자 속의 조직자는 누가 갑니까? 개인들이 가서 다 나를 찍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될까요? 조직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민 대중들이 정치에 폭넓게 기대를 갖고 참여하는 걸 바라지만 참여는 조직이 없으면은 참여가 잘 안 됩니다. 참여가 조직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데 조직은 더 큰 참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힘을 만들 수 있는 그건 참여입니다. 조직입니다. 참여로 조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조직으로 참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조직을 누가 만드느냐, 그걸 누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느냐, 그 문제를 말하지 않고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오늘도 일어나서 돌아가면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저는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뭐 오늘 하루 밤새를 얘기하도 좋고 뭐 1년 내내 얘기를 해도 좋고 우리 충분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 건 중요한 걸 말해야 되고 그 할 수 있는 걸 말해야 되고 그것의 결과가 확실한 걸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출발할 거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별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원래 진보정당의 리더십은 외생정당이었습니다. 돈 못 받고 월급 못 받고 장시간 노동하고 도저히 영양 상태가 안 되는 노동자들이 조직해서 기존 정치에 충격을 준 것이 진보정당의 초기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서는 진보 정치가 지금 좋아지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이 지금 본인들 문제도 지금 허걱허걱한데 그들 보고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당 조직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정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정파들도 나쁜 마음을 갖고 정파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그들이 이기적인 욕구밖에는 할 수 없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정파의 소속원이라면 이 정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부터 문제 해결자로서 그 조직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식 조직이면 여기 나름대로도 다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장, 위원 모두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 공식 조직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것을 한 50% 이상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걸 잘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도 따져보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정치할 정말 열심히 가능성을 열어주고 정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